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이다, 거품 붕괴다 논란도 많습니다. 1월 FOMC 회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경제 상황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아닙니다. 뭐 요즘처럼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면 데이터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교수님을 닥터 둠이라고 별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좀 뭐 그 별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사실 저는 뭐 닥터 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각종 나오는 데이터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 모델에 나온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니올라에서는 오늘부터 별칭을 닥터 데이터로 바꿔서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명 아주 좋네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월 FOMC 끝났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팩트 위주로 정리하고 가시죠. 예.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두 가지거든요.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 네. 고용 극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죠. 경기 좋고 고용이 상당히 좋다. 실업률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지난 12월 FOMC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3월에 종료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조를 많이 풍겼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그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들하고 질문 대답하는데 보니까요. 상당히 그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많이 냈어요. 물가가 수요 측면에서 오르지만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오른 것은 연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해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역 노동자들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에 임금이 오르더라도 그 하역 노동자들을 연준 의장이 고용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안정을 달성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통화 긴축을 더 빨리 하고 금리도 더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통화 긴축,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시장과 소통하면서 하겠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매파 버릇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테이퍼링, 기준금리, 양적 긴축. 이 네 가지가 이제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럼 이 중에 이제 연준은 경기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좀 세밀하게 한번 좀 살펴보죠. 뭐 현재 고용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뭐 경기 좋다. 그러나 오미크론 때문에 잠깐 그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미국 경기가 지금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IMF가 최근에 세계 각국과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 10월에는 올해 미국 경제가 5.2%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4%로 1.2%포인트나 낮췄어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하지만은 이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실제치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IMF도 그렇지만은 뒤따라 경제 성장을 올려요. 근데 경제 성장이 꺾이면은 예상한 것보다 성장률이 낮게 나오니까 또 낮게 전망하죠. 근데 제가 뭐 전망해 보면은 4%도 힘듭니다. 저는 한 3% 초중반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기존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3월에 끝내겠다. 작년 10월 FOMC가 그랬는데 뭐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 3월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FOMC에서는 뭐 3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아주 뭐 일각의 의견이긴 하지만 뭐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연준 1월 FOMC 회의 마치고 나면은 뭐 금리 바로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까지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부에서는 뭐 1월부터
지난 FOMC부터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런 전망 나왔고 또 3월에 0.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양적 긴축도 아마 이제 표현을 보면은 상반기에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예. 이 파월 연준 의장 말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실 계속 말을 좀 바꿔왔지 않습니까? 근데 FOMC 그 발표문 보면은 항상 발표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조절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 버리면은 뭐 금리를 더 빨리 많이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경제 성장률, 경제 지표들 더 둔화되면은 그걸 늦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저 연준도 경제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그 3개월마다 뭐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거의 실업률 이런 거를 전망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3개월 단위로 큰 차이가 나요. 예. 3개월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3월 FOMC 전까지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 그걸 보고 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연준 의장보다는 데이터를 믿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양적 긴축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2019년 되면서 워낙 주가도 떨어지고 예. 시장이 좀 폭락을 하고 하니까 2019년에 이제 금리를 내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의장이 아마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좀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또 이유도 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주시장이 어떻게 다르냐. 근데 사실 그때는 금리를 서서히 올렸었어요. 이 그림 하나 보면은 연방기금 추이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2005년 12월에 금리 한 번 올렸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2012년 6월 달에 금리 한 번 1년 지나서 올리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올리다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되니까 이 금리 다시 내렸었죠.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금리를 좀 올릴 수는 있는데요.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큰 거품이 발생했고 붕괴되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불안하면은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나 돼요.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주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컨퍼런스 보드나 그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지수를 발표하는데 심리 지수 그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아마 금리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역사상 가장 제가 보는 그런 시야에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의 거품이라고 보시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죠. 네.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뭐 작년 3분기에 332%나 됐어요. 2000년 이후 평균이 180%거든요. 다른 모든 경제 지표도 가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주시장 거품이 발생한 거죠. 네. 주시장 거품이 붕괴되면 아마 소비가 위축되고 올 4분기, 내년 1, 4분기 가서는 저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금리 못 올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서 채권 시장이 반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FOMC 발표 이후로 미 국채 수익률이 좀 올랐어요. 네. 1.87%로. 그런데 앞으로 저는 국채 수익률 많이 10년짜리를 못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제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반영을 하는 그런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 경제 성장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은 지금 미국 실질 금리가 지난 12월 기준으로 국채 수익률 10년짜리하고 소비자 물가 하면은 마이너스 5.6%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근데 실질 금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일 수가 없어요. 아, 예. 우리가 왜 저축을 하냐면은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실질 금리를 플러스해요. 지금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6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지 플러스로 돌아서야 정상인데 그러려면은 물론 금리도 올라야지만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네. 저는 올 연말쯤 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 12월 정도 가면은 2% 안팎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금리 못 올린다는 거죠. 연말에 가서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발언이 좀 센 그런 경향은 있지만 네. 물가가 이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준이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1980년에 뭐 70년 후반에 미국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가 14%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때 이제 볼커 연준 의장이 경기나 물가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었죠. 네. 그래서 금리 과감하게 인상하면서 그때는 연방 기준금리라고 없었습니다만 그때 단기 정책금리 비싼 그 시장금리가 무려 1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잡혔지만 경기는 크게 침체에 빠졌었죠. 지금 당장은 지금 물가도 높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은데요.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연준 의장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높은 수준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와 경기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가 안정이에요. 그리고 올해 그 11월인가요? 미국 그 하원 중간선거 있죠. 중간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 보면은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대통령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상반기까지는 경기보다는 물가를 우선하면서 상반기까지 금리는 많이 오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이제 공급 측면에서 뭐 병목 현상도 얘기하고 또 에너지 가격이 요새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 사우디 예멘 관계나 이런 걸 보면은 유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뭐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가는 갈수록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코스피하고 유가하고 국제 유가 상관계수를 보면요. 거의 0.6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나 돼요. 우리 경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잘 되고 우리 경제 성장 올라가고 우리 주가 올라가죠. 세계 경제 좋으면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해요. 앞으로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 나빠진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게 선행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원유 수요도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조만간 유가도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 컨센서스하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 혹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만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출을 미리서 반영한 게 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수출 줄어들고 세계 경제 나빠지고 유가도 떨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좀 우울한 내용인데요. 교수님, 그 자본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늘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주린이라고 얘기하는 2020년에 시장에 들어와서 요즘 같은 장을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 오시기 전에 이 업계에도 오래 계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투자자기도 하시고 좀 위로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 좀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주가는 늘 부침하는 거죠. 제가 88년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뭐 2000년 IT 거품 붕괴,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모습도 봤고요. 네, 그 다음에 2005년, 6년 중국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거. 그 다음에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로 주가 급락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봤거든요. 네. 주식시장이란 늘 부침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과 우리나라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코스피를 가져왔는데요. 네. 우리 경제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네. 주가도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기다리면 되는데 대신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유자금이어야 되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그냥 지금 제가 작년에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많이 보유하고 계십시오. 그 말씀 많이 네, 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심지어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좀 가장된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주식 비중 좀 현금 비중 좀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올려놓으신 분은 지금 여유 있게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조만간 오죠. 뭐 그렇지 않아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 뭐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사이클을 몇 번 겪어봐야지 또 통찰력도 생기고 주식에서 돈 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으로 엄청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작년 12월 달도 사상 최고치, 올 1월 중순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 벌 기회가 있다는 뜻인가요? 스마트폰이죠. 돈 벌 기회가 있으니까 그 돈들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